추석날 넘어진 수진,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희귀 유전 질환 진단서가 드러났다. 봐라! 며느리가 보험금 노리려고 임신까지 팔아먹네! 신우이의 조롱 섞인 외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남편은 차갑게 외면했고 차라리 이혼하자. 는 말에 수진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런데 남편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 거기엔 박도연 남편 이름의 진단서가 있었다. 조작과 음모로 뒤엉킨 가족. 그럼 지금까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과연 수진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잔혹한 시댁과 가족의 연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란 이름은 가족이 아닌 걸까요? 그 의심 가득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예요. 손가락 한번 꾹 눌러주면 부자 할머니가 더 자주 정다운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전날 밤 김수진은 시골집 부엌에서 마지막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90년대 트로트가 부엌을 가득 메웠지만 수진의 마음은 그 흥겨운 리듬과는 정반대로 무거웠죠. 기름이 튀는 소리와 함께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동태전을 뒤집으면서도 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에 자꾸만 기울어졌습니다. 큰 며느리는 참 손재주가 좋아. 그에 비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의미심장하게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은 그에 비해서라는 말 뒤에 붙는 대상이었습니다. 큰형님 박민정은 의사였고 둘째 신우이 박선영은 대학 교수였죠. 반면 수지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채 결혼 전까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놓인 선물 상자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리본으로 예쁘게 포장된 그 상자 안에는 오늘 밤 가족들에게 전해줄 기쁜 소식이 들어 있었죠. 임신 소식을 담은 초음파 사진과 함께 병원에서 받은 몇 장의 서류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번 명절이야말로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애절한 멜로디를 들으며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신혼 때부터 시작된 크고 작은 갈등들, 늘 비교당하는 서러움, 그리고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왔던 은근한 핀잔들. 특히 작년 추석 때는 시어머니가 아이 낳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니? 이라고 하셨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선명했습니다. 수진아, 전 다 됐니?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지만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구석이 있었어요. 환갑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세가 꼿꼿하신 시어머니는 이 집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이 집 분위기를 좌우했고 며느리들의 서열까지 정해졌죠. 네, 어머니, 곧 마무리됩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하며 마지막 호박전을 기름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손끝이 뜨거운 기름에 살짝 데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말이야,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년에는 큰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예정이니까 수진이도 좀 서둘러야 하지 않겠니? 벌써 3년째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아이 갖기를 왜 이렇게 미루는지 모르겠어.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바로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죠. 매번 명절 때마다 듣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큰 며느리 민정은 결혼한 지 겨우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고 지금은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반면 수지는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죠. 사실 작년에 한 번 임신했었지만
8주 만에 유산되었습니다. 그 일은 시댁에 알리지 않았어요. 알려봤자 또 다른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고개를 돌리며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수진아. 내일 차례상 차릴 때는 민정이가 주도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수진이는 설거지나 도와주면 된단다. 몸이 무거우니까 민정이를 잘 챙겨줘야 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내일도 자신은 보조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거였죠. 3년째 며느리인데도 여전히 들러리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고 선물 상자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 들어있는 기쁜 소식이 모든 것을 바꿔줄 거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부엌에 혼자 남겨진 수지는 마지막 전을 뒤집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올해는 다르길 바랐는데 역시 명절은 전쟁이야. 그동안 수없이 많은 명절을 치러왔지만 매번 자신은 들러리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것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심지어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어야 했죠. 큰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 오른쪽에, 수지는 맨 끝자리에 서서 어색하게 웃곤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박도형과 형님, 시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릴 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그래도 우리 막내가 제일 착해. 형은 공부도 잘했지만 도연이는 운동을 잘했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수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전을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저 웃음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말이죠. 큰형님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고생 많으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임신 8개월인 몸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민정은 그저 의자에 앉아서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정 언니,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어요. 민정은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시댁에서 대우받았고 게다가 임신까지 했으니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반면 자신은 그저 일만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저는 이런 요리 절대 못해요. 민정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요리를 잘한다는 것도 결국 집안일을 잘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그 자리에서 수지는 그동안 숨겨왔던 기쁜 소식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임신 12주.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 가족들에게 알려도 될 시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자신도 엄마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노래를 들으며 고향 생각이 났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곳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느끼는 이방인 같은 기분은 여전했죠. 고향에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댁 눈치 때문에 친정에는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내일은 다를 거예요. 내일은 정말 다를 거라고 수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며 그 안에 들어있는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들을 떠올렸어요. 드디어 자신도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달리 대해주실 거고 시누이들도 인정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깊어가는 밤, 수지는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선물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추석 당일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례상 준비를 도왔습니다. 큰 며느리 민정이 주도한다고 했지만 결국 실질적인 일은 모두 수진의 몫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가벼웠어요. 곧 발표할 기쁜 소식 때문에 모든 일이 즐겁게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상 좀 옮겨주겠니? 시어머니가 무거운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도와주셨겠지만 오늘은 모두 마당에서 성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혼자서 그 큰 상을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들어온 남편 박도연이 황급히 걸어오다가 수진과 부딪혔어요. 정확히는 도연의 무릎이 수진의 옆구리를 강하게 쳤습니다. 아, 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죠.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괜찮아? 민정이 놀라서 일어났지만 임신 중이라 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시누이 박선영과 셋째 시누이는 오히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새언니 완전 헐레벌떡이네. 그러게 좀 조심하지?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휴대폰을 꺼내서 수진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이거 재밌겠다. 인스타에 올려야지? 선영이 킬킬거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이 다친 것보다 그들의 반응이 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보, 괜찮아? 도연이 뒤늦게 물었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별거 아니잖아. 그냥 살짝 부딪힌 것뿐인데.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선물 상자의 내용물들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풀어진 상자에서 반짝이는 초음파 사진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병원에서 받은 여러 장의 서류들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서류에는 큰 글씨로 희귀 유전 질환 진단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선영이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읽어보더니 눈이 번뜩했어요. 잠깐, 이거 임신이야? 그런데 이 진단서는 뭐지?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서류를 빼앗아 보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대체 뭐야, 수진아? 희귀 유전 질환이라고?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수진은 다급하게 일어나서 서류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하지만 선영이 이미 휴대폰으로 서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와, 이거 대박이다. 며느리가 유전병 환자면서 임신까지 했네. 이거 완전 사건이잖아. 잠깐만. 수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영은 벌써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봐라. 며느리가 보험금 노리려고 임신까지 팔아먹네. 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말이었죠. 보험금? 수진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그러게 말이야.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어요. 유전병이면 보험금 나오잖아. 그래서 임신한 거야? 우리 집안에 유전병 있다고 소문내려고? 수지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기가 생겨서 기뻐서. 기뻐? 셋째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유전병 진단받고 기뻐해? 이상하지 않아? 보통 사람이면 걱정부터 할 텐데. 남편 도연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유전병이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보, 들어봐. 이건 제가 아니라.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이미 집안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머, 이거 벌써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 선영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댓글도 막 달리고 있고, 이런 며느리 있나, 가족들 불쌍하다, 이런 댓글들이. 수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료 정보가 왜곡되어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보험 사기 며느리라는 터무니없는 누명과 함께 말이죠. 삭제해 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이 애원했지만 선영은 오히려 더 신이 났어요. 안 돼. 이건 진짜 화제가 될 것 같은데. 벌써 공유도 몇십 개씩 되고 있어. 시아버지가 성묘에서 돌아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에 유전병이 있다고? 그런 며느리를 왜 들였어? 아버지, 정말 오해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진이 필사적으로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보험금을 노리는 며느리라는 선입견이 박혀 있었거든요. 차례를 지내야 할 시간이었지만 집안은 완전히 뒤숭숭해졌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분명 기쁜 소식을 전하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봐라, 며느리가 보험금 노리려고 임신까지 팔아먹네. 선영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은 무심히 외면했고 시댁 어른들은 경악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머금고 항변했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하지만 이미 보험 사기 며느리라는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고 선영은 그때마다 신이 나서 확인했어요. 대박, 벌써 1000명이 봤어. 이거 진짜 화제되겠다. 수진의 절망과는 정반대로 선영에게는 재미있는 구경거리일 뿐이었죠. 추석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휴대폰 알림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려대는 알림음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 올린 그 영상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 며느리 실화냐? 이런 여자도 있구나. 시댁 정말 불쌍하다.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 유전병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 아님? 보험금 노리고 임신했네. 이런 악성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수지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영상이 다른 플랫폼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까지 누군가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재업로드하고 있었어요. 제목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바뀌고 있었죠. 충격. 보험 사기 며느리의 실체 시댁을 속인 악독한 며느리 유전병 숨기고 결혼한 사기꾼.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밤새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대부분이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죠. 영상이 너무 편집된 것 같은데? 며느리 말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지만 악성 댓글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 도연은 출근길에 수진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회사에서도 다 봤어.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라고? 당장 해명 좀 해봐. 하지만 수진이 뭘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저 정말 억울해요. 영상을 다시 보세요. 제가 언제 보험금 얘기를
수진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도연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해결해. 더 이상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어제 형님한테도 전화 왔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하더라. 혼자 남겨진 수진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선영이 촬영한 영상에는 분명 편집된 흔적이 있었어요. 수진이 설명하려던 부분은 모두 잘려나가고 마치 자신이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을 숨겼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희귀 유전 질환 진단서가 나오는 부분만 강조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영상 중간중간에 끊어진 부분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오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고소당할 수도 있겠어.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다더라. 사기 의혹이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저는 보험금 생각도 안 했고 애초에 제가 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뭐가 오해야? 영상에 다 나왔잖아. 유전병 진단서까지 있으면서 뭔 오해라는 거야? 그리고 넌 왜 그런 중요한 걸 숨겼어?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어머니, 그게 제 병이 아니라. 수진이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다니던 동네 마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죄송한데 당분간 나오지 마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하시네요. 영상 때문에. 수진은 멍하니 전화를 받았어요. 파트타임으로나마 일자리까지 잃게 된 거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해예요. 수진 씨 사정은 알겠는데 어쩔 수 없네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해해 주세요. 오후에는 아예 집 앞에 몰카 유튜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사기 며느리 집 앞 실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였어요. 수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커튼을 조금만 열어도 카메라가 달려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웃집 김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상해. 너 그런 애 아닌데. 김아줌마는 수진이 이사 온 후로 늘 잘 챙겨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나마 자신의 편에 서줄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줌마, 저 정말 억울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요? 영상도 뭔가 이상해요. 중간중간 끊어진 부분이 너무 많아서. 김아줌마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혹시 그날 우리 집 CCTV에 뭔가 찍혔을 수도 있어.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 집에서 시댁 마당이 다 보이거든. 그리고 저쪽 방 창문도 보여.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응, 따라와봐. 우리 아들이 컴퓨터 잘 다루니까 같이 봐보자. 요즘 CCTV 화질이 좋아서 꽤 선명하게 나올 거야. 김아줌마 집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선영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한 후 혼자 방에서 편집하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무려 2시간 동안 앉아서 뭔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띄워져 있었고 선영은 열심히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어요. 저것 봐, 수진아. 저 여자가 뭔가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상 편집하는 거 아니야? 김아줌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아줌마 아들이 영상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모, 이거 완전 편집된 거예요. 원본이랑 비교해 보면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시간 코드도 이상하고
음성이랑 영상이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수지는 그제야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럼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거면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허위사실 유포죠.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수진 씨죠? 보험 사기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단 나오셔서 조사받으시죠.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네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어요. 경찰서에 가야 한다니 정말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아줌마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증거 영상 있잖아. 그리고 변호사도 알아볼게. 우리 조카가 로펌에 다니거든.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몰카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수지는 커튼 사이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시댁 믿은 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김 아줌마가 건네준 USB를 꼭 쥐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봤지만 이 증거가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경찰서 앞에는 여전히 몰카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수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후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은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차가운 곳이었어요. 회색 벽과 철제 의자, 그리고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담당 형사 박 형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수진 씨,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을 숨기고 임신해서 보험금을 노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27건입니다. 형사님,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피해자입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7건이나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에 현실감이 없었어요. 그럼 이 영상은 뭡니까? 박 형사가 노트북을 켜서 선영이 올린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미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영상이 편집된 거라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정말 억울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책상에 올려놓기조차 힘들었어요. 박 형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선영이 혼자 방에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시간 20분 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선영이 악의적으로 웃는 모습까지 포착되어 있었죠. 이거 진짜 편집한 건가요? 박 형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보험금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임신이 기뻐서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박 형사가 영상을 돌려보며 분석했어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편집한 흔적이 있네요. 그런데 김수진 씨, 그럼 이 희귀 유전 질환 진단서는 뭔가요? 분명히 김수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형사님, 사실 그 진단서는 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 거죠? 제 남편 것이에요. 박도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요? 그럼 왜 김수진 씨 이름으로? 처음에 병원에서 실수로 제 이름으로 발급해 준 거예요.
남편이 검사 받을 때 제가 대신 접수를 했거든요. 나중에 정정하려고 했는데 수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도연은 결혼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차마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야 몰래 병원에 갔는데 수진이 보험료 납부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도연을 만나게 된 거였죠. 그날 남편이 너무 떨고 있어서 제가 대신 접수해줬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실수로 제 이름으로 서류를 발급해 준 거예요. 남편은 그걸 그대로 가져왔고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김수진 씨는 건강한 거네요? 네, 저는 임신 관련 검사 외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도 치료받으면 문제 없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걸 시댁에 말하지 않았나요?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알면 난리 날 거라고. 특히 시어머니는 집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박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접근해야겠네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잖아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또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박 형사님, 급한 소식이 있어요. 뭔데? 김수진 씨 시누이가 추가 영상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더 자극적으로.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요? 뭘 또 올렸다는 거예요? 형사가 노트북을 켜서 새로운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보험 사기 며느리의 추가 폭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선영이 직접 출연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이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속인 게 이것만이 아니래요. 결혼 전에도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도 모르는 사실이 있다고 하네요. 수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오빠 아이인지도 의심스러워요.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그만.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박 형사가 영상을 멈추고 수진을 진정시켰어요. 김수진 씨, 진정하세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네요. 하지만 문제는 이 영상도 벌써 수만 명이 봤다는 거였어요. 댓글들은 더욱 악독해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여자한테 속았구나. 친정 부모도 불쌍하다.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수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선영이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자신이 완전히 악역이 되어버렸어요. 형사님,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계속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면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법원에 게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해야겠네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수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도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회사에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당장 해명해. 안 그러면 정말 이혼한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이번에는 또 뭐야? 선영이가 올린 영상 봤어? 이게 다 사실이야?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다 거짓말이에요. 선영이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함? 그럼 증거가 있어? 네, 있어요. 선영이가 영상을 조작한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어요. 증거?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지금 선영이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난 후 수지는 조사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형사가 티슈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김수진 씨, 힘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우리가 제대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매분 매초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었고 자신의 인생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박 형사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선영이 계속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서 불안했어요. 집 앞에는 여전히 몰카 유튜버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수진은 뒷문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장 넥타이까지 풀어 헤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죠. 수진아, 이게 뭐야? 도연이 휴대폰을 수진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선영이 올린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조회수는 벌써 1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건 다 거짓말이야. 선영이가 저를 모함하고 있는 거라고.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도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거짓말? 그럼 회사 동료들이 나한테 하는 말도 다 거짓말이야? 내 와이프 완전 유명인이더라. 보험 사기범 와이프 둔 기분이 어때? 이런 말들도. 수지는 도연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함께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이었죠. 도연은 자신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창피를 당하는 게 싫었던 거였습니다. 여보, 진실은 따로 있어. 내가 경찰서에서 다 설명했어. 그 진단서는 사실.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 손으로 막았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기 싫어. 당신 때문에 집안이 난리야. 어머니는 혈압이 오르셔서 병원에 가셨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며칠째 말씀도 안 하셔. 뭐라고? 어머니가 병원에? 수진이 놀랐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그래,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차라리 이혼하자.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수진은 귀를 의심했어요. 이혼이라니. 자신이 힘들 때 위로해주기는커녕 이혼을 말하다니. 여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아기도 있는데. 아기? 도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아기가 정말 내 아기인지도 의심스러워. 선영이 말대로 당신이 결혼 전에. 그만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당신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어쨌든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내일 변호사한테 이혼 서류 부탁할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도연에게 던지려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어요. 바닥에 떨어진 도연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이 흘러나왔거든요. 수진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류의 제목이 희귀 유전 질환 진단서였어요. 그것도 박도연 이름으로 정확히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하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그건. 수진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박도연 이름으로 된 희귀 유전 질환 진단서였고 결혼 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력으로 인한 유전 가능성 높음. 결혼 전 배우자와 상담 필요함. 여보, 이게 뭐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수진이 더 빨랐습니다. 수진아, 그거 내놔.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볼 게 아니라고? 이건 우리 아이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숨겼어? 도연이 벽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말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내가 범죄자 취급당하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었던 거야? 수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당한 모든 모욕과 고통이 사실은 남편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이혼까지 들먹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 와서 말해봤자. 도연이 변명하려 했지만 수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나는 며칠째 보험 사기범 취급당하면서 경찰서까지 갔는데 그때 수진은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단서 뒷면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도연이 병 때문에 결혼 못할까봐 걱정이다.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천천히. 수지는 그 메모를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도연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도 알고 계셨구나.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도연이 다가오려 했지만 수진은 뒷걸음질 쳤어요. 그러니까 선영이가 찍은 영상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진단서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애초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바꿔치기 한 거였잖아.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수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야? 내가 범죄자 취급당하는 동안 너희는 모르는 척했던 거고? 그런 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실수였어. 병원에서 내 이름으로 잘못 발급해 준 거고. 실수? 그런데 왜 정정하지 않았어? 왜 계속 내가 뒤집어 쓰게 놔뒀어?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가족들과 상의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거든요. 어차피 수진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수진은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가 구겨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배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켜온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 내가 지켜온 건 내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었어.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고 수진 앞에 앉았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어. 수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구나. 당신의 비밀을 지켜줄 방패막이로. 도연은 부인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거든요. 수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어디 가려고? 도연이 따라왔지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모든 걸 공개할게. 사과도 하고.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는 나도 싸운다. 수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와 김아줌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뒤따라오며 붙잡으려 했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김아줌마가 문을 열어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짐을 들고? 아줌마, 며칠만 재워주세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아줌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진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 일단 들어와. 차부터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수진은 김아줌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도연의 진단서를 발견한 것부터 시댁에서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김아줌마는 분노에 차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니?
자기 병을 숨기고 내가 뒤집어 쓰게 놔뒀다고? 이건 완전히 사기잖아. 아줌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밝혀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김아줌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우리 조카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내일 만나보자고 했어.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싸워야 해. 다음 날 아침, 수진은 김아줌마의 조카인 이소영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수진 씨 상황을 들어보니 이건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네요.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사건이에요. 변호사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보고 있어서. 이소영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진 증거를 정리해보죠. 신우이가 영상을 편집한 CCTV 영상, 그리고 남편의 실제 진단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일단 과거 병원 기록을 추적해 봐야겠어요. 남편 쪽 가족들이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소영 변호사는 수진과 함께 도연이 처음 진단받았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담당 의사 김 원장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도연 환자 기억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굉장히 걱정하던 분이었어요. 어머니분이 함께 오셔서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어머니가 함께 오셨다고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분이 직접 오셔서 며느리한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 결혼 후에 천천히 알려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분 명의로 보험 상담도 받아가셨어요. 이소영 변호사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보험 상담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유전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 조건을 자세히 문의하시더라고요.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보험에서도 지급이 되는지. 수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 원장이 차트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환자분 명의가 아닌 부인분 명의로 진단서 재발급 요청이 들어왔어요. 병원 실수라고 하시면서. 그럼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바꿀 계획이었던 거네요. 수진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소영 변호사가 의료진에게 관련 기록 사본을 요청했어요. 이 모든 기록이 남아있나요? 특히 시어머니가 보험 상담받은 내용까지. 네, 다 있어요. 우리 병원은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으로 보관하거든요.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이 병을 알면 이혼하려고 할 텐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그리고 혹시 며느리 명의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수지는 그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숨겨야만 했다. 안 그러면 결혼은 성사되지 않았을 테니. 라는 시어머니의 말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소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네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요. 남편의 병을 숨기고 수진 씨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던 거죠. 병원에서 나온 후 수진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시댁으로 가서 직접 대면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소영 변호사가 만류했습니다. 지금 가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요. 일단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수진은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에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수지는 혼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면으로 걸어갔어요.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수진아, 넌 여기 왜? 어머니, 모든 걸 알았어요. 도연이 병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한 얘기까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야? 나는 모르는데. 수진이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며느리 명의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그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저를 보험 사기범으로 만들려던 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도연이가 걱정되어서.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3년 동안 이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이용만 하셨네요.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연이를 위해서였어. 이해해줘. 이해요? 수진이 비웃었어요. 저는 며칠째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경찰서까지 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수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모든 게 법정에서 결정될 거예요. 저도 제 아이를 지켜야 하니까요. 시댁을 나서면서 수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싸울 때가 온 거였습니다. 이소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좋아요. 내일부터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어요. 명예훼손, 사기, 정신적 피해 모든 걸 다 청구할 거예요. 수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02호 법정. 수지는 이소영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신우이 박선영과 도연 가족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에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김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수지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소영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들이 오늘 빛을 발할 때였어요. 병원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도연의 실제 진단서까지. 선영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선영은 단순히 가족 내 일어난 일을 공유한 것일 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의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요? 이소영 변호사가 일어서며 반박했어요. 그럼 이 영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의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혼자 방에서 2시간 넘게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특히 수진이 설명하려던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피고는 의도적으로 원고의 발언을 편집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선영의 변호사가 변명했어요. 그건 단순한 편집 실수였습니다. 2시간 넘게 하는 편집이 실수라고요? 이소영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병원에서 녹음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 명의로 진단서를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며느리가 이 병을 알면 이혼하려고 할 텐데.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 측 가족들은 처음부터 남편의 병명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판장님, 그건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럼 원고가 보험 사기를 벌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선영이 황급히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그래도 며느리가 우리를 속인 건 맞잖아요. 임신도 숨기고. 조용히 하십시오. 김 판사가 호통을 쳤어요. 피고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뜻입니까? 선영의 변호사가 진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사실을 몰랐습니다. 피고가 저희에게도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소영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여기 피고 박선영이 영상을 업로드한 후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나타났어요. 선영아, 진짜야? 내 며느리가 보험 사기했다고? 키읔 아니야. 사실은 우리 오빠 병이야. 근데 재밌잖아. 며느리 엿먹이는 거, 헐. 그럼 거짓말이네. 키읔 근데 이미 퍼져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놔둘 거야. 법정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선영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거였습니다. 김 판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는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선영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냥 장난으로요? 이소영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고가 받은 피해를 보십시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집 앞에 몰카 유튜버들이 몰려들고 심지어 임신 중인 몸으로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장난의 결과입니까? 수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고통을 증언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이들은 제게 돌을 던졌어요. 임신 중인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번 응급실에 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3년 동안 시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제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수진의 증언에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재판장님, 제가 모든 걸 잘못했습니다. 제 병을 숨기고 아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선영이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재판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였어요. 며느리가 항상 잘난 척해서. 김 판사가 호통을 쳤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까? 선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소영 변호사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인격살인입니다. 원고는 임신 중인 몸으로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원고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충분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선영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난 상황이었어요. 김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 박선영에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즉시 모든 허위 영상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이소영 변호사와 껴안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수지는 당당하게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진 지 2달 후 수지는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병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수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손에는 갓 찍은 태아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임신 7개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김수진 씨,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체중도 정상이고 모든 수치가 완벽합니다. 담당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텐데 정말 잘 견디셨어요. 수지는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랐거든요.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수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영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그동안 수진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수진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임신부들과 며느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용기 내서 싸워줘서 고맙다, 덕분에 우리도 힘을 얻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수지는 김 아줌마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판결 이후 김 아줌마는 수진을 위해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어주었어요. 진실 카페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검진 어땠어? 김 아줌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기가 건강하대요. 이제 정말 안심이 돼요. 수진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렸던 경우였고, 다른 분은 시댁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로 싸워볼 생각이에요. 수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오후에는 이소영 변호사가 카페를 찾아왔어요. 수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배상금이 모두 입금되었어요. 그리고 도연 씨 쪽에서 추가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수지는 놀랐어요. 도연이가요? 네, 본인도 제대로 치료받기로 했대요. 그리고 수진 씨와 아기를 위해 신탁 계좌를 만들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했어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도연은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직 도연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변호사님,
저는 아직 도연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신뢰가 깨진 걸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은 수진 씨와 아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서두르지 마세요. 그날 저녁 수진은 새로 구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었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자신을 감시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작은 책상 위에는 여러 출판사에서 온 출간 제의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달라는 요청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중 한 곳을 선택해서 자서전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휴대폰에는 친정 어머니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게. 아기 낳을 때까지 부산에 와서 지내는 게 어떠니? 수지는 잠시 고민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립하고 싶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카페에서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동안의 아픔과 성장을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김수진이다.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될 것이다. 글을 쓰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도연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은 많이 야위어 보였지만 예전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말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도연 씨, 사과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사과가 아니라 고백이야.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료받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너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수지는 조용히 들었어요. 나는 이제 제대로 치료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물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존중할게. 수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아빠이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협력할 수 있어요. 고마워, 수진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연이 가고 난 후 수지는 다시 글쓰기에 집중했어요.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웠단다. 때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너도 자라서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렴. 진실은 반드시 이긴단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널 지켜줄게. 창밖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처럼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이 쓴 글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어요. 며느리가 아닌 김수진으로 살기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응원 댓글을 달았고 수진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상담사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빛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